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유엔데이인데요. 유엔데이가 옛날에는 공휴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여기 유엔데이가 공휴일이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유엔에서 본 한반도 안보,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여러분들과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용산 특강이라는 이런 행사가, 이런 시리즈가 우리 백승주 회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런 활동을 강화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이나 안보 또는 국제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가끔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거는 저는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전쟁 기념관에 제가 그 전에 무슨 행사 참석을 위해서 와본 적은 있는데 어떤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와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저기 살수 대첩에 관한 홀로그램 전시도 보고 이것저것 둘러보았는데 제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외국에 살면서 이런 유의 전쟁 기념관, 박물관, 역사 박물관 이런 데를 꽤 많이 가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규모의 이런 시설에 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본 한반도 안보, 한반도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해와 유엔이 창설된 오늘이 유엔의 날이잖아요. 10월 24일 유엔이 창설된 해가 일치하죠. 1945년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유엔도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엔 1945년이 그럼 어떤 특별한 연도인가? 맞습니다. 1945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연도입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 지도이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다를 건너 일본, 또 서해를 건너 중국, 북쪽으로는 이제 북한하고 접경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태평양이 나오지만 그 태평양의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네 개의 큰 나라라는 뜻이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1945년에 한반도가 독립했다. 그때는 남북한이 같은 나라였으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지만 어쨌든 남북한이 같은 나라인데 1945년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독립됐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신생국가가 생겼는데 1945년에 유엔을 만들었을 때 원회원국은 51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유엔의 회원국은 193이거든요. 그러면 193 빼기 51 하면 142잖아요. 142개국은 도대체 다 어디서 나왔을까? 다 식민지였죠. 1945년 당시에는. 그랬다가 하나씩 독립했는데 그 중에도 2차 대전에 승전국들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승전국이라는 거는 영국이나 프랑스를 말하죠. 그래서 승전국들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들은 2차 대전에서 이겼으므로 식민지를 자기가 갖고 있던 식민지를 빨리 독립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패전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이므로 일본이 패전하자마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 그때는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그랬죠.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그때 그냥 미군이 남북한에 다 들어오거나 또는 소련군이 남북한에 다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가 될 위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한이 분단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일리가 있죠. 왜 한반도에 일본이 패망했다고 해서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들어왔을까? 사실 그것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2차 대전 중에 유럽 전선은 이미 5월 달에 끝났거든요. 1945년 5월에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에서는 3개월간 더 전쟁이 계속돼서 8월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고 서야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소련도 유럽 전선에서나 태평양 전선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소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38선, 북위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남한의 경우는 3년간 미군이 군정을 했죠. 사실 처음에는 유엔이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도 거절했고 북한도 거절했고 미국이 남한에서는 3년간 군정을 하고 군정이 끝났을 때 1948년 우리가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감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보호하는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유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긴 하였지만 왜냐하면 유엔의 원회원국 51개국의 대부분은 유럽이나 중남미나 되게 친서방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유엔이 서방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북한도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만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있었고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 전쟁은 유엔의 관점에서 보면 유엔을 만든 존재 이유에 도전이 되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을 만든 존재 이유가 유엔 헌장을 읽어보면 그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우리 다음 세대는 좀 전쟁을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유엔을 만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집단 안보, 컬렉티브 시큐리티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유엔 안보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가 주권 국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기구가 주권 국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집단안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그 만들어 놓은 존재 이유에 정명으로 도전하는 침략행위가 일어난 거죠. 사실 한국전쟁 전에도 1948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금방 끝났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침공하거나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끝났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냈죠.
그런데 이거는 명백한 침략행위입니다.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명백한 침략행위라서 유엔 안보리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유엔 사령부를 설치한다. 유엔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파병을 했죠. 유엔군에게. 어떤 분들은 16개국분이 파병 안 했어요? 이러는데 16개국은 당시로서는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유엔의 원회원국이 몇 개라고 그랬죠? 51이라고 그랬죠. 51 중에 16이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국가가 유엔군에 참전을 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2차 대전 후 유엔이 헌장에 맞게 집단안보 행위를 한 유일한 경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냉전이 끝난 후에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집단 행동이 집단 안보가 몇 번, 10번쯤은 있었을 텐데 요새는 유엔군을 결성하지 않고 그냥 안보리 결의로 회원국들에게 합법적인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유엔군이라고 유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평화유지군입니다. 요새는 평화유지군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감시만 하지. 그래서 진짜로 싸움을 하는 유엔군은 이때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2차 대전, 냉전이 끝난 후에 집단 안보도 유엔의 집단 안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보리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 안보리에 참여를 안 하고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왜 안보리를 보이콧했을까? 사실 그 이유는 그 바로 전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당 정권이 중국을, 북경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당 정권은 대만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자, 이제부터 중국은 북경에 있는 공산당 정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은 서방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만이 유엔에서는 중국으로 활동하도록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화가 나서 그럼 우리 안보리 회의에 안 나가겠다 하고 말하자면 태업을 한 거죠. 마침 그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만약 소련이 태업을 안 할 때 한국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확실치는 않지만 유엔군 결성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소련은 몇 달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보리에. 그래서 이제 어떤 후속 결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는 후속 결의는 뭐 중요한 건 다 이미 했으니까, 유엔군도 결성되었으니까 후속 결의 할 거 없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로 보내자. 그래서 유엔 총회로 보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매년 한반도 문제를 토의를 하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안보리와는 달리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우리 한국에게, 남한에게 유리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에 처음 70년대 말에 들어갔더니 우리 선배님들이 그때는 60년대 70년대에는 1년에 한 번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결의안 하는 거를 위한 그 외교 활동이 진짜 모든 외교부 직원의 한 절반은 거기에 달라붙어서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유엔 총회의 한반도 문제 결의가 1975년에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사실 해마다 했는데 1975년쯤 되니까 유엔의 회원국 수가 100개도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 들어온 유엔 회원국들은 전부 개도국이었습니다.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당시에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구조, 미국과 소련이 어떤 나라가 새로 생기면
너네 우리 편이야? 소련 편이야? 이렇게 빨리 한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구조가 굉장히 불편해서 비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우리는 어느 쪽 편도 아니에요. 서방 편도 아니고 공산 편도 아니고 우리는 중립입니다. 이런 뜻에서 비동맹을 만들었어요. 비동맹 국가들은 북한 편을 더 들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비동맹에 가입했어요. 우리나라도 가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우습게도. 근데 가입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비동맹은 뭡니까? 동맹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동맹이죠? 미국하고 동맹이잖아요.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동맹의 개념에도 안 맞아요, 우선. 그런데도 외교적으로 다급하니까 비동맹도 가입해 볼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비동맹을 가입했기 때문에 비동맹 국가들이 북한 편을 들기 시작해서 1975년에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거는 남한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이 낸 결의안, 그 결의안은 유엔 사령부의 활동을 지지하고 유엔 사령부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과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낸 결의안, 그 결의안은 유엔사 빨리 해체하고 빨리빨리 정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 그 두 가지가 다 통과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유엔이 두 개의 상반된 결의를 다 통과시키지? 이런 유엔의 인테그리티, 유엔의 그런 어떤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결의안을 하나씩 투표하는데 어떤 조그만 나라들은 양쪽에서 와서 다 지지해 달라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것도 지지, 이것도 지지 해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나라의 일관성이 인테그리티가 문제되긴 하는데 뭐 조그만 신생 국가들은 우리는 인테그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도 와서 못 살게 구니까 이쪽 저쪽 다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나라의 일관성이 문제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유엔 자체 일관성, 정통성이 문제되니까 한 번 더 문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 계속하면은 유엔이 아주 일관성도 없고 우스워지겠다. 그래가지고 1975년에 한 번 더 문제를 삭제시켰습니다. 의제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그래서 76년부터 91년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할 때까지는 남북한은 주로 무슨 경쟁을 했냐면 수교 경쟁을 했습니다. 수교 경쟁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나라에게 가서 우리를 국가로 좀 인정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다녔어요. 국가면 그냥 자기가 국가면 되지 뭐하러 남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유엔 회원국이면 유엔은 국가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유엔 회원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남한도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요 국가거든요. 국가라는 걸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를 인정한 국가들이 더 많긴 했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셨어요? 모가디슈 영화를 보면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남북한이 가서 막 내전이 나고 있는 곳에 가서 대사관을 유지하다가 내전이 너무 심하니까 도망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디 도망칠 방안을 마련했는데 북한 대사관은 방안을 못 마련해서 우리가 도와줘서 함께 도망친 스토리가 모가디슈잖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저런 나라에 왜 남북한이 다 대사관을 열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사관을 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말리아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어디든 달려가서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많이 철수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북한은 남북한이 통일이 될 때까지는 유엔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두 나라로 가입하면 분단이 고착화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89년, 90년이 되니까 냉전이 끝나고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하는데 그럼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데 한국이 유엔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한테도 당신들도 유엔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자기만 빠질 수는 없으니까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91년 9월 지금 정도죠. 지금보다 조금 빠른데 뉴욕은 우리랑 날씨가 비슷해서 어떤 때는 9월에도 엄청 더워요. 저 때가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데 인디안 서머라고 그래서 갑자기 더위가 왔어요. 9월에. 그래서 아주 더웠는데 저기 남북한 국기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른 국기들은 어딜까요? 다른 국기들은 그때 소련이 해체돼서 새로 생긴 나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에스토니아니, 라트비아니 이런 나라들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7나라가 가입했는데 함께 저도 저기 있었는데 왜 사진이 없냐? 저는 그때 아직 30대 젊은 나이였고 카메라 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카메라 뒤에서 일하다가 저도 좀 찍히면 안 될까요? 하고 저 앞에 갔으면 야단 맞았겠죠? 그래서 제가 분수를 알고 카메라 앞으로 안 나가고 카메라 뒤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 저 2개의 국기가 내가 외교부를 퇴직하기 전까지 나는 그때 아직 30대니까 내가 외교부를 퇴직하기 전까지 2개의 국기가 하나로 합쳐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8년 전에 퇴직했거든요. 근데 하나로 합쳐졌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연기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저 2개의 국기가 하나로 합쳐지겠지. 지금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 때 날씨는 더운데 저기 담이 보이시죠? 담이 낮잖아요. 근데 담 밖에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을까요? 우리 뉴욕에 사는 한인들이 와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뭐라 그랬을까요? 시위를 뉴욕이니까 한국말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로 시위를 했거든요. 영어로 Korea is one, Korea is one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이죠? 한국은 하나다, 한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2나라로 왜 가입하냐? 북한이 과거에 주장하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다음에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모두 북한 문제입니다. 남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우리는 유엔에 가입할 때 이미 준비된 회원국이라서 열심히 활동해서 뭐 유엔 총회 의장도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하고 경제사회 의장도 하고 그건 제가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자마자서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유엔에 가입할 때 러시아, 중국하고 바로 수교를 하면서 가입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교차 승인이라고 그래서 북한도 미국, 일본하고 수교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교 아직도 못했죠? 북한은? 왜 못했죠?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1993년 즉 남북한이 유엔 가입한 바로 2년 후에 일어났거든요. 저런 문제를 북한 측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분들은 교차 승인이 안 되니까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수교를 못하니까 혼자 힘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근데 북한이 93년부터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때 우연히 그게 저는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언젠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드러나게 돼서 북핵 문제가 그때부터 북한의 발목을 잡아서 아직도 미국, 일본과 수교 못했죠. 그리고 유엔 의제에 있는 북한 문제는 크게 3가지인데 핵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 이 3가지입니다. 그거를 제가 빠르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전부 다 합쳐서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한 핵실험은 정말 컸거든요.
핵실험은 다 지하 핵실험이기 때문에 지진파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 21세기 들어와서 지하 핵실험이든 지상 핵실험이든 어쨌든 핵실험을 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그 전에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핵실험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인데 각각 1000번도 넘게 했는데 모두 90년대 전에 했습니다. 지진파를 보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 수 있는데 지금 2017년에 했던 핵실험은 자기네들 말대로 수소폭탄이거나 아니면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증폭된 원자탄이거나 그럴 거라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큰 지진파가 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이 없다면.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까지 친다면 9개인데요. 그중에 위에 있는 5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고, 그 밑에 있는 3나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게 불법은 아닙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갔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하고 나와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핵무기의 숫자를 보시면 러시아나 미국은 각각 3,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잖아요. 즉 저런 규모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핵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핵전쟁을 하려면 2차 공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핵무기를 먼저 써서 쑥대밭을 만들어도 반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을 쑥대밭을 만들면 미국은 어떻게 반격을 하죠? 미국에 있는 미사일 기지 이런 거 다 부서졌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들이 핵무기를 싣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지하 몇백 미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반격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러시아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되면 먼저 공격하는 게 의미가 없죠. 2차 핵 공격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영어로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상호 확증된 파괴 능력입니다. 그 두 나라를 빼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죠. 다만 중국이 몇 년 전까지 핵무기가 30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600개죠. 이 옆에 보세요. 1년 사이에 100개나 더 만들었죠. 그 중국은 지금 저 두 나라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엔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저런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려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가장 의미 없죠. 근데 미국과 러시아를 뺀 나머지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진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핵전쟁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되지만 핵무기를 가졌으면은 그게 상당한 견제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 같은 게 지금 일어난다고 보세요. 북한이 우리를 포격했는데 우리가 반격을 했죠. 원점 타격으로.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더 세게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핵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왜 위협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 비확산 체제 내에서 다 만들었는데, 즉 핵 비확산 체제가 인정해 주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핵무기를 얻었는데, 북한은 핵 비확산 체제에 들어왔어요. 핵 비확산 체제에 들어와야만 원자력 기술을 줍니다. 딴 나라가. 우리도 그래서 원자력 기술을 받아서 원자력 발전소를 한 30개나 만들었죠. 북한도 핵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서 러시아에서 5메가와트짜리 조그만 원자로를 영변이라는 곳에 가져다가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팅한 거죠. 속임수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권 국가이니까 뭐 치팅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딴 나라들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NPT 들어갈 때는 핵무기 개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핵무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빠질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한번 들어와서 핵 기술을 받았으면 그러기 없다 이래야 되는데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죠. 동북아 전략적으로도 원래는 동북아에서는 중국, 러시아, 미국만 핵무기를 가졌는데 남북한과 일본은 없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남한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핵무기를 갖거나 핵무기를 가진 거나 다름없게 핵우산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북한 사람들 그래도 제재 받아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던데요? 이러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유엔은 그런 제재는 안 합니다. 유엔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인권을 향유하게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데 니네 한번 굶어봐라. 이런 제재는 유엔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것입니다. 2018년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아까 제가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20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가장 강력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아마도 북한은 이제 됐다. 이제 여기서 무기는 그만하고 평창 올림픽도 참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깨졌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했고 그 다음에 계속 미사일 실험 발사하고 어젠가도 했죠. 탄도미사일. 그리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파병하고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동맹에 북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거는 북한은 동맹이 아니니까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동맹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동맹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비동맹이 아무 의미도 별로 없고 회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역시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지표로 측정하거나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 상황이 안 좋은 열악한 나라 5개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스웨덴에서 만든 이 지표에는 북한을 꼴찌로 해놨는데 뭐 꼴찌가 될 때도 있고 밑에서부터 한 5번째 안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원래 북한 내가 폐쇄된 사회라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는 몰랐는데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식량난이 일어나고 김일성 사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부터 탈북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태까지 한 3만 5천 명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그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내 친구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또는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이런 식의 증언이 일어나고 고문. 정치범 수용소는요 그 존재만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사람을 잡아 가두려면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영장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뭡니까? 너네 교육을 좀 덜 받았구나. 와서 교육 좀 더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깡패들 잡아다가 이 사람들 교육 좀 시켜야 돼 해서 삼청교육대라고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정치범 수용소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사람을 가두려면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만 가둬야 하는데 그래서 북한에 인권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뭐 고문한다, 공개 처형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요즘은 인권이사회라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를 채택하고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북한 인권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200명이 넘는 탈북자를 면담해서 들고 있는 저 마이클 컵이라는 분이 위원장인데 저분은 호주의 대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뭐 두꺼운 보고서를 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의 결론이 북한 인권 침해가 인류에 대한 범죄다. Crimes against humanity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건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루는 4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난 거죠. 국제형사재판소는 막 국가 원수들도 기소합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도 기소가 돼서 이번에 헝가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헝가리까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헝가리가 워낙 친러적인 국가라 뭐 별일은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 외국에 여행을 잘못하면.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사람을 제소하는 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를 제소하는 거고. 사람을 제소하면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또는 북한 어떤 다른 군 지도자들이 기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2014년 후에는 인권 문제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2일에 유엔 안보리가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토의했고 2018, 19년에는 매년 하는데 2018, 19년에 안 했어요. 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이럴 때라 미국이 추진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재개됐는데 금년에 할까?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할까? 그러니까 미국이 야, 금년에도 쉬자 이렇게 나올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잘 해보려고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 이게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제가 2014년 12월에 최초의 북한 인권 토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비정치적 전문적 접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보 보수 간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북한 정부가 싫어할까 봐 인권 문제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그냥 김정은 때리기만 활용하고 인권을 인권 전문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전문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게 뭔데요? 그럼 전문적인 관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잘 분석해서 요만큼이라도 진전이 있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잘못하는 거는 가차없이 잘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정치적인 고려가 흔히 너무 많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사실은 2016년에 그때 우리 국내에서 보수 진보가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 때도 실현 안 됐어요. 북한인권재단.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는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안 만들어졌고요. 그와 함께 저는 인권이라는 건 자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권도 있기 때문에 사회권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북한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라고 해서 자기 주민들이 교육받고 의료 혜택 받는 거 싫어할 리 없잖아요. 다만 능력이 없는 거죠, 정부가. 능력이 없을 때 외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협은 안 되고 인도적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게 인도적 지원의 기록인데 국제사회가 한 인도적 지원 중에 2022년 이후에는 엄청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북한이 국경을 닫아서. 이건 다 국제기구가 하는 거거든요. 유니세프나 WFP가. 근데 국제기구들은 실제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현장에 가서 모니터할 수 없으면 지원 안 합니다. 국경을 닫으면 모니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고 아마 금년에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나라가 한때는 인도적 지원을 제일 많이 한 나라인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2년은 지원했어요. 2019, 2020. 그런데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죠.
왜 인도적 지원 안 하죠? 인도적 지원은 저는 유엔이 매번 할 때마다 제재위원회 허락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위반이 아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모니터링 할 수 없으면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돼요. 이거 지원해 주면 북한 군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저는 정치적인 결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상 향후의 전망은 저한테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5년 후에 북한이 계속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말장난하세요. 그런데 말장난 아니고요. 제 말은 뭔가 하면요. 북한이 핵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마치 북핵 문제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상황은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핵 물질이라는 거는 원자력 물질이라는 건 아주 독특하거든요. 이 방에 플루토늄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우라늄을 태워야 원소 번호 239 플루토늄이 되거든요. 이 방에 제가 플루토늄을 아주 소량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이게 플루토늄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제가 얼른 나가버리면은 20년 후에 누가 이 방에 오면은 딱 기계를 대면 이 방에 20년 전에 플루토늄 있었네? 이렇게 돼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이걸 활용해서 핵무기를 비싸게 팔자.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 대신에 보상을 많이 받자. 저는 이러는 게 북한에게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30년 전에 제네바 합의를 했을 때 북한에게 그때 우리가 원자로 2개를 지어주기로 했었잖아요. 짓고 있다가 깨졌지만 그게 하나가 20억 불이거든요. 그럼 2개면 40억 불 주려고 그랬어요. 40억 불이면 6조 원이죠. 30년 전에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도 없었는데 포기하면 6조 원 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줘야 될까요?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10배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걸 발전 자금으로 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북한이 지금 30년 동안 핵을 개발했고 북한의 군부 세력도 있고 또 북한 헌법에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포기하냐? 그러면 지금 상황이 계속 가는 거죠. 끝으로 제가 질문 있다고 어떤 분이 하셔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유엔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제 대답은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없나 하면요. 유엔이 자기 회원국들더러 통일하라고 하는 일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엔 회원국 중에 무수한 나라가 옛날엔 같은 나라였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같은 나라였죠? 35년 전까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까운 과거에 같은 나라였어요. 그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유엔이 가서 원래 두 나라 같은 나라 아니었어요? 그냥 웬만하면 합치지 그러세요? 이러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옛날에 우리는 같은 나라였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5천 년 동안 같은 나라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핵 문제 해결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여태까지 우리 반기문 8대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9명이 있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납니다. 어떤 사무총장들은 자기가 직접 북한에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트로스 갈리나 말타임은 북한에 자기가 직접 갔고 반기문, 커피 아난 이런 사람들은 가진 않았는데 노력을 했죠. 마지막 질문 있어요는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면 유엔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답은
아무 문제 없다. 왜 아무 문제가 없냐?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두 나라였는데 합쳐서 하나가 된 예가 몇 개 있으니까. 예멘, 독일, 탄자니아 다 두 개의 회원국이었다 합쳐서 하나로 됐고요.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인구로 19위, GDP나 UN 분담금은 한 12 정도가 될 겁니다. 유엔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전협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유엔사는 당연히 우리가 통일되면 해체되고요.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다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